아침 햇빛이 부엌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지만 제 마음은 오래전부터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저는 늘 그렇듯 남편 앞에 조용히 밥을 차렸습니다. 남편 경호 씨는 말없이 의자에 앉아 밥숟가락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익숙했습니다. 서로 말이 없었고 감정도 오래전에 멈춘 것 같았어요. 오늘도 컴퓨터 볼 거예요? 제가 가볍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응할 게 있어. 그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언제나 똑같았고 더는 기대도 없었습니다. 식탁엔 반찬이 몇 가지 있었지만 저는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오래전부터 허기만 남아 있었어요. 남편은 밥을 마치고 일어나더니 낡은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꼭 세상에 뒤처진 사람 같았습니다. 힘없이 굽은 어깨와 늘어진 티셔츠, 그리고 어디에도 쓰이지 못한 시간들. 저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오며 머리가 조금 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안 보이는 돌덩이가 계속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 돌덩이는 무거웠고 이제는 제 몸을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가끔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젊을 땐 예쁘다는 말도 들었는데 이제는 깊게 팬 눈가주름과 늘어진 표정만 보였습니다. 삶의 다른 얼굴, 그런 기분이었어요. 남들이 보기엔 제가 평범하게 살아온 것 같겠지만 제 속은 오래전부터 비어 있었습니다. 하진 엄마, 나 오늘 저녁 늦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할 말도 없었고 듣고 싶은 말도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방 문을 닫고 또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잠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치지직거리는 낡은 펜 소리. 의미도 목적도 없는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정말 이게 내 삶인가? 그날 저는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결심이 생기는 걸 느꼈습니다. 아주 작고 아주 조용했지만 그 결심은 제 삶을 바꾸는 첫 시작이었습니다. 법원 건물 앞에 서 있었을 때 저는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는 걸 느꼈습니다. 서류 봉투 하나만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지난 30년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 경호 씨는 제 옆에 서 있었지만 그 거리는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법원에서 도장을 찍던 순간 그의 손이 전처럼 떨리지 않았다는 게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사람 같았어요. 이제 끝났네. 그가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만 외쳤습니다. 그래요. 이제 진짜로 끝입니다. 아들아지는 우리 앞에 서 있었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인이 되었고 이제 어느 한쪽 편에 서기 어려운 나이였습니다. 엄마, 괜찮아?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저는 담담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제 몸보다 마음이 먼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경호 씨는 먼저 걸어갔습니다. 돌아보지도 않고 인사도 없이 마치 지나가던 사람처럼.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허탈함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해방감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가슴 안에서 무거운 돌이 굴러다니는 느낌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 풍경이 눈앞을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저는 그 속에서 멈춰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은 제게 참 길었는데 이혼은 너무 빨리 끝나버렸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참 동안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문 손잡이가 차갑게 느껴졌고 그 순간 저는 제 삶이 또 하나의 문턱에 서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서연아,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지? 저는 속삭이듯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제 발걸음도 낯설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된 것 같았어요. 그날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치 비어있는 공간에 제 생각만 울려 퍼지는 것 같았거든요. 이혼한 지 몇 달이 지나자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은 더 낯설어졌어요. 혼자 사는 집은 넓고 조용했고 전에는 느끼지 못한 공허함이 벽에 스며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카페에서 오래 알고 지낸 지인과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은 제 소식을 궁금해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진 어머니 혹시 들었어요? 하진 아버지 요즘 큰 차 끌고 다니던데. 순간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린 건 저도 느꼈습니다. 그 사람은 입술을 깨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러던데요. 처음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주식이요? 그 사람이요? 30년 동안 뭐 하나 성공시키지 못했던 사람이 저는 농담으로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만난 사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호 씨, 요즘 누구 만날 때마다 카드로 계산한다더라. 집도 옮겼다던데? 갑자기 성공한 사람처럼 보인다더라. 소문은 마치 바람처럼 번지고 있었고 저는 그 바람 속에서 휘청거렸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받지 않았고 한 번도 다시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하진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 그 얘기 누가 했어?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더라. 내 아버지가 돈을 벌었다고. 그게 사실이니? 하진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어딘가에서 잊고 있던 문이 다시 열리고 그 안에서 낯선 진실이 나오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어요. 며칠 동안 저는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소문이 떠오르고 귀를 막아도 말들이 따라붙었어요.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더라. 차를 바꿨다더라. 그런 말들이 자꾸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지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면서도 하루하루가 불안했습니다. 마치 발밑이 살짝씩 꺼지는 느낌이었어요. 장을 보고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우편함을 열었을 때 낯선 로고가 찍힌 흰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보는 금융회사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봉투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서야 봉투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이름이 궁금해져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안에는 얇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계좌 잔고, 변동 안내 자산 보호 등급 조정. 그 아래에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눈을 의심할 만큼 큰 금액이었어요. 제 시선이 그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최경호. 남편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제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제 것도 아니고 실수로 온 우편도 아니었습니다. 이혼한 사람의 이름이 여전히 이 주소와 묶여 있는 겁니다. 주소를 바꾸지 않은 걸까? 일부러 안 바꾼 걸까?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순간 오래된 장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은퇴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거실 형광등 아래에서 경제신문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기업 이름이 적힌 프린트물과 메모지가 잔뜩 쌓여 있었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거 본다고 뭐가 달라져요. 그냥 허황된 소리죠. 남편은 말없이 종이를 포개어 정리했습니다. 표정을 보려 하지 않았던 건 저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점점 더 방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점점 더 밖으로 나갔어요. 같은 집에서 다른 섬처럼 살았습니다. 식탁 의자에 앉아 다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손에 쥔 종이는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 돈이 언제부터 이렇게 늘어났을까? 나는 대체 뭘 보고 살았을까? 질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만 몰랐던 건가요? 그 말이 저절로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억울함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같이 살 때는 한 푼이 아까워서 전기요금도 줄이려 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숫자를 보게 되다니요. 그러다 곧 다른 감정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거둬들인 건 현실이 아니라 제가 믿고 싶어 했던 모습뿐이었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어요. 하진아, 뭐하니?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더 잠겨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들 목소리에는 약간의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편이 하나 왔는데 내 아버지 이름으로 된 거야. 계좌 안내라는데 거기 적힌 돈이 우리가 같이 살 때는 상상도 못할 숫자야.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숨소리만 들렸어요. 엄마. 잠시 후 아들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뭘? 아버지 은퇴하고 나서 계속 공부했어요. 경제, 기업 분석, 주식. 엄마가 비웃을까봐 성공하기 전에는 절대 말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이 살짝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TV 앞에서 허송세월을 보낸 게 아니라 저 몰래 다른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머릿속으로 가슴속으로 동시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저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우편 한 장이 제 30년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보고 살았던 걸까요? 그 말이 또 한 번 흘러나왔습니다. 멀리서 형광등 아래에서 작은 글씨를 읽던 그 사람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뒷모습이 처음으로 제 마음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숫자가 떠올랐고 눈을 떠도 남편의 뒷모습이 떠올랐어요. 이불을 끌어당겼다가 밀어내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새벽녘에야 결심이 섰습니다. 하진이에게 제대로 물어봐야겠습니다. 더 이상 상상만으로 버틸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아들이 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문이 열리자 하진이는 놀란 얼굴로 저를 보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앉으니 익숙하지만 다른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집은 소박했지만 정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저는 들고 온 가방을 옆에 내려놓고 바로 말을 꺼냈습니다. 하진아, 내 아버지 얘기 제대로 듣고 싶다. 아들은 잠시 눈을 피하더니 물 한 잔을 가져다 제 앞에 놓았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그냥 운이 좋아서 된 거 아니에요. 그의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은퇴 후 아버지가 밤마다 경제 프로그램을 녹화해서 보고 기업 보고서를 프린트에 밑줄을 그어가며 읽었다고요. 숫자와 그래프를 노트에 옮겨 적고 하루 종일 집안에 있으면서도 공부만 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볼 때는 그냥 방 안에 틀어박혀 있는 것처럼 보였겠죠.
하진이는 그렇게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전 장면들이 이어붙여지듯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형광등 아래에서 작은 글씨를 들여다보던 시간들, 제가 그 옆을 지나가며 한숨을 쉬고 고개를 돌리던 순간들, 그때 저는 속으로만 말했지요. 나이 들어서 저게 무슨 소용이람. 하지만 그 눈빛과 몸짓은 분명히 전달되었을 겁니다. 엄마, 아버지 많이 힘들어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같은 집인데 엄마도 자기 편 아니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은퇴 전에도 우리 사이는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서로 바깥 일이 있었기에 숨 쉴 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은퇴 후엔 하루 종일 같은 공간 안에서 서로를 피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일거리라도 찾으려고 밖으로 나가려 했고 그는 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같은 집 아니었지만 정말로 다른 섬처럼 살았던 거였습니다. 하진아, 내가 보기엔 내가 그렇게 많이 무시했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도 알아요. 그래도 아버지는 엄마 한 사람한테라도 인정받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꽂혔습니다. 저는 억울함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나는 내 서러움만 붙들고 살았구나. 그 사람도 나름대로 버티고 있었을 텐데 저는 그 버티는 모습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잔에 남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진아, 내 엄마, 내 아버지 나 한번 만나야겠지? 아들은 제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더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는 피하지 말고 한 번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히 돈 때문에 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셋 모두에게 필요한 마지막 자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조용히 하나의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어요. 어떤 옷을 입고 가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것도 싫고 괜히 꾸민 티가 나는 것도 싫었어요. 결국 평소 입던 가디건을 걸치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타고 가는 동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길가 나무와 아파트들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손가락으로 가방 끈을 쥐었다 폈다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자리를 가게 되다니.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남편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숨이 조금 가빴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손바닥에 땀이 맺히는 걸 느꼈어요. 숫자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가슴이 더 요동쳤습니다. 복도에 내리니 조용했습니다. 길게 이어진 문들 사이로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적힌 초인종 앞에 섰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왔으면 눌러야죠. 저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손가락이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벨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문이 열리자 한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예전보다 주름이 늘었고 머리카락도 더 휘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또렷해 보였습니다. 왔구나.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네, 왔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둘 사이에 짧은 공기가 흘렀습니다. 어색함이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가 몸을 비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일단 들어와. 집 안으로 들어서니 낯선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새 가구 냄새와 커피 향이 섞여 있었어요. 거실은 넓고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벽 한쪽을 가득 채운 책장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책에는 경제, 기업, 투자라는 글자가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손가락으로 책등을 쓸어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했었군요. 뒤에서 그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괜히 어수선하지? 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생각보다 노력을 많이 했네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놀람과 서운함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실 테이블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마시다 만 커피와 연필, 메모지가 놓여 있었어요. 메모지에는 기업 이름과 날짜,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들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계속 이렇게 공부했습니까?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딱히 다른 게 없었으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것뿐이라 생각했어.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왜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 있던 질문이 마침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시선을 테이블로 떨어뜨렸습니다. 손가락으로 컵 손잡이를 천천히 만지작거렸어요. 내가 비웃을 것 같았어. 또 실패한다고, 또 괜한 꿈 꾼다고. 그렇게 볼 것 같았어.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던졌던 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요. 현실이나 보세요. 제가 했던 말들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성공하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안 하자고 마음먹었어. 한 번만이라도 떳떳하게 보여주고 싶었거든. 저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자랑보다 눈치와 미안함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한테 말할 자격은 있었잖아요.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지만 제 마음 한쪽에서는 나도 그 자격을 지켜주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작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하진이한테 들었어요. 당신 내가 무시한다고 느꼈다고. 그는 고개를 조금 떨어뜨렸습니다. 응, 내가 너무 예민했을 수도 있어. 그래도 그때는 정말 그렇게만 보였어. 짧은 말이었지만 오래 쌓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나도 지쳤었고 당신도 지쳤겠죠. 입으로 내뱉고 나니 조금은 인정해야 할 것들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부부라기보다 오랜 세월을 견디고 버텨온 두 사람처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를 탓할 힘도 다투고 울부짖을 힘도 다 달아 없어지고 남은 건 진짜 속마음뿐인 사람들처럼요. 저는 천천히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니까 조금은 숨이 놓이네요. 제 말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 순간 제 안에는 아주 작은 다리 하나가 놓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대로 끝이라고 말하지는 않아도 되는 정도의 거리. 그 자리에 저와 그 사람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일어났을 때 제 무릎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큰 창 너머로 서울의 빛이 낮게 번지고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소파와 대리석 테이블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분명 성공의 얼굴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얼굴 뒤에 숨은 피로가 더 먼저 보였습니다. 저는 그게 더 낯설고도 아팠습니다.
현관 쪽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밑에 바닥이 너무 반듯해서 제 마음이 더 삐걱거리는 것 같았어요. 그는 제 뒤에서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무심함에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이해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늘 방식이 달랐고 그 차이를 존중하는 법을 몰랐던 거죠. 신발을 신으려 앉자 그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렸습니다. 이 집 놀랐지.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솔직히요. 그는 잠깐 웃는 듯 했지만 눈빛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 그 말이 제 가슴을 툭 쳤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오래 묵은 결핍을 꺼내는 소리처럼 들렸거든요. 당신이 그렇게까지 인정받고 싶어 했다는 걸 나는 왜 몰랐을까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해도 안 믿을 것 같았어. 그 한 문장이 제 안을 아주 천천히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그를 믿지 못했던 사람이었고 그는 그 사실을 너무 오래 알고 있었던 거죠. 같은 집에서 살며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았고 묻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에는 시간이 더 많아졌는데도 마음은 더 멀어졌습니다. 그가 방 안에서 경제책을 넘길 때 저는 그걸 도망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가 쌓아 올린 건 지식도 돈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먼저 쌓인 건 외로움이었을 겁니다.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저는 아주 짧게 되돌아봤습니다. 그는 현관과 거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고 어색하게 웃지도 못한 얼굴이었어요. 그 모습이 이상하게 작아 보였습니다. 몸은 괜찮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괜찮아. 이제는. 저는 그 말의 뜻을 곱씹었습니다. 이제는 괜찮다는 말 속에는 예전에는 괜찮지 않았다는 고백이 숨어 있었어요. 복도로 나오자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 위에 손을 올려두고도 한참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피해자라고만 생각했구나. 그 생각이 또렷해졌습니다. 나도 그를 몰아붙였고 그는 그 침묵 속에서 싸우고 있었던 거죠.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니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풍경 속에서도 제 마음은 이상하게 쓸쓸했어요. 부유해진 삶이 관계를 복구해주지는 않죠.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걸 똑똑히 본 것 같습니다. 버스 창가에 앉아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빛나는 유리 건물들이 흐릿하게 지나갔어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함부로 단정 짓지 말자고요. 그 결심이 늦었더라도 남은 시간만큼은 제 삶을 덜 후회하게 해줄 거라 믿어보려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일부러 한 정거장 먼저 내렸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정신은 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빛나는 건물들이 멀어질수록 마음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부자가 된 남편도 뒤늦게 깨달은 나도 결국은 늙어가는 한 사람이죠. 그 사실이 이상하게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누구를 탓하는 마음이 조금씩 힘을 잃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니 조용했습니다. 불을 켜고 신발을 벗는데 빈집의 냄새가 더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오늘 대화를 떠올리면 가슴이 아렸고 동시에 억울함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들이 서로 싸우다가도 결국 한 문장으로 모이는 것 같았어요. 우리 둘 다 외로웠구나. 그 생각이 제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렸습니다. 주방에서 물을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너무 또렷하게 들렸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은퇴 후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더 멀어졌죠. 저는 버티느라 날이 서 있었고 그는 인정받고 싶어 조용히 고개를 숙였을 겁니다. 그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모르는 척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진이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남겼습니다. 응, 괜찮다. 오늘은 엄마가 좀 생각이 많다. 그리고 한 줄을 더 보냈어요. 너도 너무 걱정하지 마. 폰을 내려놓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어 오래 묵혀둔 작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예전에는 일기 같은 걸 쓰는 게 한가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을 정리할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첫 장을 펼치고 펜을 쥐었습니다. 이제는 내 이야기도 써야지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첫 문장을 쓰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남편을 미워한 시간, 나를 지켜내려 애쓴 시간, 서로를 모른 척하며 지나친 시간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저는 문장을 짧게 끊어 적었습니다. 길게 쓰면 감정이 다시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나는 틀렸고 그는 옳았다 같은 결론을 내리고 싶진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솔직하게 적고 싶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조용히 흔들렸어요. 저는 조금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앞으로 남편과 다시 가까워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오늘 이후로 사람을 쉽게 단정 짓지 않으려 합니다. 특히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침묵을 함부로 해석하지 않으려고요. 공책을 덮고 손끝으로 표지를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남은 시간은 내가 책임져야죠.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불을 끄기 전에 내일 할 일을 작은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아침 산책, 병원 예약 확인, 하진이와 저녁 식사 약속 잡기. 대단한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소한 일정들이 제 삶을 다시 제자리로 데려다 줄 것 같았어요. 오늘의 진실은 아프지만 그 아픔이 제 삶을 끝내지는 못할 겁니다. 이제는 제 이름으로 남은 시간을 살아보겠습니다.